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러분들 이제 댓글로 주신 의견과 질문 그리고 정보 이제 공유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댓글로 이제 질문하고 의견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주말에 그 미중 무역전쟁 휴전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를 영상을 찍고 어제 2편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용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화폐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암호화폐 지금 당장 이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돈의 흐름, 돈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상승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이제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추천을 해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관련돼서 KKSPT님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좋아서 이거를 한번 꼭 보시고 제가 이 기사 관련돼서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중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를 공유해 주신 KKSPT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 중국 관련된 질문 해주신 거는 다음 그 영상 할 때 그때 같이 방송을 할게요.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김칭다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읽어보면요. 스텔라가 전고점을 넘었으면 강한 거고 상승 여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인 건가요? 제가 무식해서 했는데 높아지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이거 무식하신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을 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스텔라 루멘 이거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 제가 주봉으로 했고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시장에서는 전고점이 1,4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1,400원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는 지금 170원이니까 거의 뭐 9분의 1도 막 이렇게 났습니다. 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달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업빗에는 달러 차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원화 차트로 대신할게요.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BTC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시장을 보면 일단 그 원화 시장에서는 거의 9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BTC 시장에서는 2017년 말 고점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6,359예요. 사토시 가격으로 6,359예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3,830입니다. 현재 위치는 3,830 여기에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먼저 돌파해주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질문해 주셨던 건 뭐냐면 전고점을 터치를 하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예, 전고점 터치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어떤 대장 역할을 해서 대형 알트에서 먼저 사토시 가격으로 6,300을 터치를 했어요. 6,300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이제 스텔라 루멘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을 받을 때 일단 대형 알트가 전고점을 치고 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스텔라 루멘 먼저 전고점을 쳤던 스텔라 루멘은 일단 이 BTC 마켓에서는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데 얘가 BTC 마켓에서 쉰다고 하더라도
원화 마켓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작년에 보시면 이 원화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원화 차트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 말에 비트코인 캐시가 11월 초에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먼저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후보군에 하나로 속해 있는데 작년 이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보시면 지금 원화 시장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해서 280만원, 거의 300만원을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토시 가격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쳤던 겁니다. 이때 보시면 제가 보시면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 작년에 이제 BTC 마켓에서 제가 이제 0.2를 넘어가면 상승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12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까지 갔냐면 고점이 0.42까지 갔어요. 0.42. 물론 거래소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긴 한데 0.42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이제 1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캐시 조금 넘는, 이 수준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고점을 찍어주고, 보시면 BTC 마켓에서는 다시는 이 고점 못 오고 이렇게 쉬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을 찍으면 쉬지 않냐, 이렇게 쉬었던 겁니다. 쉬었어요. 이렇게 BTC 마켓에서 고점을 치고 이렇게 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화 마켓에서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80만원 찍고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 원화 마켓에서도 눌러주고 100만원 초반까지 빠졌어요. 거의 97만원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 초반에서 쉬다가 보시면 이제 원화 시장에서 5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550만원까지 올라갔던 건 뭐냐면 이때 이 상승은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원화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 이때 이 12월 18일부터 550만원까지 치고 가는데 BTC 마켓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12월 17일날 이때 BTC 마켓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죠.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원화 가격에서는 어땠어요? 550만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당연히 일단 BTC 마켓에서는 전고점을 쳤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이 전고점을 치는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 거죠. 비트코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왜냐면 BTC 마켓에서 빠지잖아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상승분을 먹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상승분을 먹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상승이 아직 안 일어난 다른 알트코인들로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수익을 이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원화 시장에서 뭐 고점을, 물론 이때 비트코인 캐시는 원화 시장에서도 고점을 치고 갔어요. 고점을 넘어섰었던 건데, 그때 이제 300만원 갈 때, 물론 여기 스텔라 루멘이 원화 시장에서 1,400원인 고점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BTC 마켓에서 고점을 넘어가주면 그때는 일정 부분 스텔라 루멘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전환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일단 제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매매 기준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 정도 스텔라 루멘이 나는 많은 사람이면 많다라고 하면 난 좀 더 많이 매도해도 되겠다. 아니면 스텔라 루멘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면 난 이 정도는 그냥 홀딩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김칭따오님 이제 질문해 주신 거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질문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뮤엘님이 이제 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일단 누구죠? 존 메가피가 얘기한 거 100만 달러면 11억 원이고 250K면 25만 달러로 이제 2억 7천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목을 존 메가피 1억 1,100만 원, 팀 드래퍼 2,4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아마 이렇게 써주셨던 것 같고 좀 더 이제 읽어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시기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의도하는 중국의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조치, WTO에서의 특혜 관세 조항 적용 해지, 부동산 버블의 붕괴 등이 완료된 후에야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니어하게 오르지 않고 어느 타이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BIR 코인.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시면 이 드래퍼, 팀 드래퍼 예측 2022년까지 250K 25만 불 그리고 존 메가피 예측 2020년까지 100만 달러 이렇게 연도가 달라요. 팀 드래퍼는 2022년까지 25만 불 간다 예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존 메가피는 2020년까지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 예상을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그래서 팀 드래퍼 예측으로는 이제 2022년 말에 25만 불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2019년 9월 13일을 예를 들었던 건 존 메가피가 이제 가격 예측이 100만 불이 2020년 말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달러인데 이때까지 말고 우리 이제 10만 달러만 해도 저는 이제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예상이 들어서 이 존 메가피가 예상한 10만 달러가 됐을 때는 이제 이 선상에 있는 리니어한 이 가격 예측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는 2019년 9월 13일이었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당연히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고 어떨 때는 이 평균 상승보다 비싸게 더 올라가고요. 어떨 때는 이 평균 상승보다 더 하락해서 가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지만 시장이 어떨 때는 평균 상승률보다 쌀 때, 어떨 때는 비쌀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채널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채널 영역에서 비쌀 때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쌀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보는 게 이거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가격 예측을 한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격 예측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야 그러면 너 그 가격 올 때까지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 제가 이제 만약에 가격 예측을 지금 이 채널도 이제 그리기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격 예측을 했다라고 하고 채널을 이렇게 그리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당장에 진짜 비트코인이 미친 상승을 해서 누구죠? 팩트 거래소랑 ETF 승인 내년 3월에 올해 이제 말에는 안 된다고 보고 내년 3월에 이제 승인되면서 막 이렇게 상승해서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채널 상단부를 터치를 하면 상단부 터치를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단 영역부터는 일정 부분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 상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거나 상단을 뚫고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상단에 다다르면 그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지금처럼 채널 하단부를 뚫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채널 가격에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위치한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 채널 하단부 그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점과 고점, 이 저점, 2015년도에서 16년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이걸 다 저점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탈이 하지 않은 걸로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기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채널 하단부가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이 영역이 비트코인 가격에서 이제 싼 영역인지, 우리가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아니면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싼 영역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이렇게 그냥 쭉 리니어하게 상승하진 않고, 저도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시장의 어떤 호재라든가 뭐 악재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시장 이슈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때로는 평균보다 더 빠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균보다 더 빠른 하락, 더 큰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게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사뮤엘 미스터님, 사뮤엘님이 주신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성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해도 하락장이 더 길어지면 비트를 팔아야만 되는 안타까운 투자자들도 꽤 생기겠죠. 저 자신이 그러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자금이면 다가올 밝은 미래를 알면서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되는 게 금융 상품의 투자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일단 이게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확신이 드는 만큼만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만큼만 투자를 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 이 정도밖에 못 믿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정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내가 이제 확신이 진짜 강하게 들면, 보시면 이제 아마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나는 이 시장에 믿음이 너무 강해서 거의 뭐 여유자금 좀 빼놓고 다 배팅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만큼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타인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정보로 이제 만드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이 최성님이 주신 의견이 뭐냐면, 이걸 보라는, 코인몽님이 이제 얘기하신, 유튜버 코인몽님이 얘기하신 422회 최근 암호화폐 시장 폭락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 답변. 이 영상 제가 이제 봤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의견이 앞으로 시장이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성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 시장이 길어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생활비에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돈이 들어갈 부분이, 그러니까 전세자금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자금을 했고,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집값 폭락으로 해서 빠져나가겠다 하고, 뭐 원래 전세자금이 2억이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전세를 놓으려고 했더니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1억을 빼서 내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1억을 암호화폐 시장이 그 상태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빼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도 여러분들 전세 자금이 이게 분명히 또 뭐 2억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2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이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서 충분히 여유 자금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되면 버티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항상 그런 부분 그런 리스크까지 계산하셔서 하셔야 된다, 투자를.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봐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구간 보시면 2015년 초부터 이 전고점, 우리가 전고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반등했던, 제가 이제 이 라인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라인까지. 그러면 이 라인이면 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요. 보시면 지금 기간은요. 기간은 기간은 525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했던 이 자리, 죄송합니다. 하락했던 이 우리 11월달 이 자리부터 그 아까 코인몽님이 얘기했던 해외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 앞으로 525일 동안 이 바닥에서 이제 박박힐 수 있다. 박박힐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왔던 이 고점까지 상승 흐름이 왔던 이 고점은 저는 이제 이 차트 상으로는 우리 지금 보면 11,300달러 정도 돼요. 11,300달러. 11,300달러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냐? 52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예. 진짜 370일까지 이렇게 370일까지 이 하단부를 타고 진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긴 하지만 계속 하단부를 타고 조금 올라갔다 다시 하단부까지 터치하고 조금 올라갔다 하단부까지 터치하고 이때가 그랬던 거죠. 2015년도가 15년도부터 16년도 5월까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16년도 6월도 이렇게 계속 바닥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300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370일이면 1년이잖아요. 내년 1년 동안도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런 의견도 있으니, 만약에 나는 6개월, 아까 이제 제가 그 존 메가피랑 뭐 팀 드래퍼 얘기했던 예측을 보고 야 얘네들 말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빼가지고 배팅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 생활비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오늘 만약에 원화 채굴된 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뭐 자영업을 하든 우리가 원화 채굴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화 채굴한 돈에서 그냥 일정 부분만 사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돈이 아니라 뭐 5,000원어치라도 리플 10개라도 산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사서, 근데 지금은 소소하게 사지만 이렇게 리플 가격이 계속 싼 가격대에서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승됐을 때 그 가격은 우리한테 충분한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성님의 이건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면 이게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 코인몽님 님이 이제 올려주신 이 영상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장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의를 보면서 각국의 화폐가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플랫폼 계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리플이나 스텔라는 실용화되었을 때 금융거래 성격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화폐 수준에 고정된 가치를 갖게 된다고 추측이 되는데, 플랫폼 계열의 화폐는 사업에 따라 등락이 여전히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네오 같은 2, 3세대 코인과 그에 파생된 뎁들이겠죠. 코인의 관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건 플랫폼 계열의 코인에서만 나타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일단 순장님 의견에 제가 일단 답변을 달았는데,
일단 제가 단 답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플랫폼 코인의 대비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플랫폼 안에서는 그 해당 코인이 메인 코인으로서 기축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플랫폼과 플랫폼을 잇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까지 하려면 그 플랫폼 코인이 어떤 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뎁들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 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하고 이제 암호화폐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 역할은 리플이나 스텔라가 플랫폼 코인보다는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았는데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퀀텀이라든가 네오를 뭐 기반으로 한 그런 미래형 도시, 4차 산업 도시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진짜 그 뭐 퀀텀이든 네오든 아니면 이오스든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그 기축 통화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뎁들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충분히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분한 그냥 생활을 하면서 코인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 만약에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신도시의 땅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그리고 뭐 퀀텀, 네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신도시의 뭐 기반 시설들, 뭐 가스, 뭐 도로, 그리고 뭐 병원, 그리고 각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이제 뎁들,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뭐 이오스 뎁, 이더리움 뎁, 그리고 뭐 퀀텀 뎁, 네오 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뭐 퀀텀 같은 경우도 가스 관련된, 뭐 에너지 관련된 그런 뎁도 있고, 뭐 옛날 메디블록이 물론 퀀텀에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겼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 관련된, 의료 관련된 그런 뎁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기반 자체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진짜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도시 안에서는 그 플랫폼 코인은 기축통화로서의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머물러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VR이 좀 더 대중화돼서 내년에 이제 뭐 VR 그 어디죠? 페이스북에서 뭐 400달러였나요? 400달러짜리 VR 이제를 대중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미래 영화를 보면 저 지난번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가 만들었던 그 미래 영화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VR을 끼고 VR 가상생활에서 세계에서 생활을 합니다. 출근도 이제 VR 끼고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그 시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세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만약에 그 VR을 기반으로 한 어떤 플랫폼 코인이 있고 그 안에 그 VR을 끼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 플랫폼 코인의 대비라고 하면 그런 코인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만약에 그거를 전 세계인들이 진짜 많이 한다. 지금 유튜버처럼 아니면 지금 구글처럼 아마존처럼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전에 실제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 개념은 스텔라라든가 뭐 리플이 좀 더 많이 이제 쓰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어떤 시간,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달러, 원화, 엔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우리 현존 화폐들과 가상화폐들을 이제 연결하고 그 넘어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스텔라가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건너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영상에서 다음번 시간에 이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여우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아까 사막여우님이 뭐냐면
자꾸 이제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제 알트들 저점이 계속 깨지니까 불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0불 초반, 2,000불 가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원화 시장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 알트코인들의 저점은 비트코인이 1,500만원, 2,000만원일 때 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격으로는 퀀텀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만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그 BTC 마켓에서는 저점인데 BTC 마켓에서는 저점이 깨지지 않았는데 원화 가격으로는 더 빠진 것처럼 보이고 BTC 마켓에서는 예를 들어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점이 작년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원화 가격으로는 저점을 이탈한 상황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BTC 마켓과 어떻게 연동돼서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마 그 부분에서는 불안감이 좀 덜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불안하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생활비가 1년,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충분히 있는지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게 이제 점검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투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자금 관리를 한다거나 비중 조절을 해서 해 나가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1대1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 일일이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제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큰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님, 예, 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규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코인니스에 실린 글 중에 살인이라는 학자가 기고한 글을 보고 일리가 있을 것도 같아 의견을 물어보고 싶군요.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값이 3,000불 정도라고 하고 앞으로 이 단가가 계속 오를 거로 보건데 채굴업체가 더 이상 수치 타산이 적지 않을 경우 채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즉 그 값이 100만 불이 돼도 더 이상 채굴할 동전이 없으면 운영을 중단하고 자연적으로 이 생태계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지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답변을 달았는데 일단 이 살인이라는 학자가 어떤 학자인지는 확인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한번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의견은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완전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를 아직 현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상만 하는 것 뿐인 거죠. 예상만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저는 못할 거라고 근데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더 이상 채굴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채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은 생태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 왜냐면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시스템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노드가 결국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제 붕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이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투자 고려를 이제 취하고 투자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굴 쪽으로는 직접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채굴 비용이 3,000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3,000달러 채굴 비용은 굉장히 이제 값싼 전기료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러시아처럼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어서 굳이 이거를 이제 냉각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지역에 있는 그리고 거의 뭐 발전소를 직접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채굴기를 직접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소수
채굴자들이 3,000달러가 채굴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제 영상에 요즘에 와사비님이라고 계시는데 와사비님이 채굴 장비를 2대를 사서 돌려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굴 장비를 돌려보면 단가가 아마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뭐 7,000달러 막 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중소 채굴장 우리가 이제 완전 뭐 대규모 기업형이 아니라고 하면 뭐 보통 100대 200대 이렇게 돌리는 채굴장들은 지금 거의 6,000달러 정도로 나오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다 마이너스고 결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대형 채굴장들이 자금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채굴장들이 우리가 전기세 내면서 손해 보면서 채굴 돌려서 계속 할 거야. 할 거니까 니들 채굴 포기하고 니들 갖고 있는 채굴 장비 다 고물 값으로 넘기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는 중이고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채굴자들도 더 이상 싼 가격에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채굴되는 거를 계속 보유하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거죠. 채굴을 하는데 6,000달러가 들어요. 근데 원래는 6,000달러 이상 되면 팔려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임대료가 낼 돈이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까지 모아놨던 비트코인을 지금 4,000달러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모아놨던 만약에 중소 채굴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더 이상 야 이거는 이제 못 버티겠다 정리하자 사업을 그렇게 되면 그냥 문 닫는 거죠. 공장 문 닫으면서 뭐 근으로 판대요. 채굴 장비를 이제 근으로 그냥 무게로 파는 겁니다. 무게로 파는 그런 업자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채굴이 끝나게 되면 채굴자들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보상으로 인해 채굴을 중단할 것이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대신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비트코인이 뭐 12.5개, 6.25개 그리고 3.125개 이런 식으로 줄잖아요. 4년마다 반감기를 거쳐서 계속 줍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10분당 이제 뭐 3.125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1.6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거의 채굴이 그때만 돼도 이제 그때부터는 채굴이 거의 안 되는 수준까지 올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에 있지 않겠죠. 충분히 비싼 가격에 진짜 존 메가피가 얘기한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100만 달러 막 1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거래 수수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 수수료를 채굴자들이 보상으로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채굴을 할 만한 어떤 그 전기료를 내면서 장비를 사고 전기료 내고 임대료를 내도 채굴을 유지할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 중개소들 아파트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한 달에 한두 건만 체결을 시켜도 아파트 값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즘에 뭐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 34평짜리가 31억이에요. 제 아는 후배가 있는데 31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31억짜리 아파트 한두 건만 거래를 시켜도 거기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상가 임대료는 어떻겠어요. 뭐 제가 그 부동산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넘는데 그 임대료를 내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있겠어요? 1,000만 원 내도 부동산 몇 건만 거래시키면 그 수수료로 빼고도 남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부동산이 제일 많아요. 1층 상가에 뭐 편의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5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겠어요? 아파트 값이 지금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아파트 값으로 인해서 거래를 한두 건만 시켜도 그 거래 수수료로 자신들 임대료랑 인건비 내고 남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동산하고 딱 이 비트코인을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뭐 400만 원이지만 1억, 뭐 5억, 10억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짜리 거래 아무리 많이 시켜봤자 뭐 400만 원짜리 월세를 아무리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파트 그 서울에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지만 아파트 값이 30억이 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린 개인적인 의견과 이제 뭐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의견, 그리고 그런 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아니면 뭐 반대 의견들 그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제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댓글로 작성해주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항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댓글하고 의견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